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예상되어지는 문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경기가 좋을 때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체되거나 혹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 근속 때문에 사람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실업자를 감소시키기가 어려워요. 실업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신규 채용을 잘 안 하려고 드는 거죠. 또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그나마 조금 하더라도 경력자를 뽑아요. 왜? 이미 많이 줘야 된다 하면 그 많이 주는 임금 대비해서 사람을 뽑았을 때 그만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신입을 안 뽑으려고 든다라는 거죠. 신입은 어떻게 돼요? 데려다가 몇 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걔는 생산성도 못 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임금 줘야 된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을 잘 안 뽑으려고. 그 뽑더라도 경력자 위주로 뽑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실업자 감소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청년의 입장에서는 신입이잖아요. 경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든 잘 안 뽑으려고 든다라는 거죠. 경력자를 뽑았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뽑게 되면 정규직을 안 뽑아 비정규직을 늘리는 거죠. 임금을 낮게 줘야 되니까. 정규직은 이미 높아져 있어. 신입도. 그러니까 정규직을 잘 안 뽑고 비정규직을 뽑아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자 감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청년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여기서 교육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사적 수익률, 그 다음에 사회적 수익률,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 수익률은 뭐고 사회적 수익률은 뭔데 사적 수익률이 낮을 때라는 얘기를 하느냐? 자, 사적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적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사적 수익률이 낮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대학까지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내가 그로 인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연봉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을 높인다. 그럼 사적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석박사까지 땄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했더니 월급 100만 원밖에 안 준대. 아유 괜히 나왔네. 내가 대학원 괜히 갔어. 이런 생각이 들면 사적 수익률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사회적 수익률은 뭐냐? 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뤘을 때 사회적으로 큰 수익을 내면 그건 사적 수익률이 높은 거고요. 사회적으로 별로 수익이 없어. 그럼 사적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적 수익률보다 사회적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개인은 교육에 투자를 해도 별로 수익을 못 보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을 많이 본대.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투자하고 싶어요? 안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이쪽으로 와야 이렇게 돼야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내가 교육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나도
교육에 많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을 어떤 것들을 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얻는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교육은 개인에 대한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유익이 감소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개인인데 개인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적게 나왔다. 투자 비용이 더 크고 수익이 적게 나온다. 그럼 교육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육 받을 때 너 교육비용 적게 받을 수 있게 내가 너 교육비 줄여줄게. 조금만 너 교육비 줄여도 돼. 그러니까 교육비 조금만 드리면 뭐야? 요게 줄어들면 요게 좀 줄어들더라도 덜 손해잖아요. 그죠? 수익이 좀 들더라도. 근데 교육비는 많이 들어갔고 수익이 적든다. 연봉이 적다. 그러면 안 하려고 들겠죠, 교육에.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비를 낮춰줘야 되겠죠. 교육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학교 교육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넓혀준다든가 혹은 다쳤을 때 다쳤을 때 국가에서 다 치료해줘가지고 빨리 사회로 돌아가게 하면 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처리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고용정보를 잘 열심히 제공해줘서 실업기간을 줄이는 거죠. 실업기간을 줄여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비용 대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까지 들어간 비용은 예를 들어서 뭐 2억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많이 가져가야 이 2억을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쉬는 기간이 짧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쉬는 기간을 짧게 해준다는 건 뭐야? 실업을 짧고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한 정책들을 필요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그래서 228페이지로 넘어가면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든가 학점은행제를 도입해서 그러면 뭐야? 교육비를 낮춰준다라는 거죠. 너 교육비 안 들어가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교육 받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특성에 맞는 진로나 직업훈련 실시를 강화해 준다. 이게 뭐야? 취업 잘 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내 훈련 지원을 확대해서 일단 들어가서도 사회에서도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뭐 어떤 경제가 불안해져서 그 회사에서 쫓겨나오더라도 그 회사에서 익힌 기술들이 있으니까 교육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빨리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가나 이주 경로를 제공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전 같으면 이제 탄광 지역에 뭐 사북이나 혹은 태백, 정선 뭐 이런 데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광부로 일했어요. 근데 다 탄광 산업이 다 죽었어. 이제는 광부로 취업할 수가 없어. 어떻게? 딴 데로 옮겨가서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주비를 지원해 주든가 이주 경로를 제공해줘서 자 저쪽에 가면 일자리 많아. 저쪽에 이주하는데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취업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산재가 당했을 때 빨리 치료받고 빨리 복귀하는 거죠. 그래야 다시 돈을 버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를 확대해준다. 직업정보, 고용정보를 확대해줘서 빨리빨리 취업할 수 있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준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임으로 해서 개인이 투자했던 것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이건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차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자,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규 교육이죠. 정규 교육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혹은 기타 교육이죠. 기타 교육은 회사에서 하는 교육일 수도 있고 학원에서 받는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훈련. 예. 이런 교육도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 받는 교육에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 인적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축적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주죠. 이주. 제가 이거 사례 들어올 때 1차에서는 제가 병아리 감별사를 사례를 들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뭐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외국에서는 병아리 감별사가 굉장히 고임금을 받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 직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국내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주를 함으로 해서 내 인적 자본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 예. 개그맨 이윤석 씨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윤석 씨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국민 골골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에 한 프로 찍고 나면 나머지 한 4, 5일은 집에서 골골 됐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한의사죠. 이 체질을 개선을 시켜주고 건강을 굉장히 좋게 한약을 많이 다려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주일 내내 나와요, 프로그램에.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이 사람.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건강이 좋아짐으로 해서.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내가 인적 자본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내가 옮겨 다닐 수 있는 자리가 다 보여. 정보가 있어. 내가 여기 그만두더라도 저기 가면 되겠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인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인적 자본 자체를 높일 수가 없는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문제였고 1차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론의 한계점을 3가지 쓰시오. 인적 자본 이론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기계나 장비처럼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면 생산성이나 생산 능력이 높아져서 종국에는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인 거죠. 거기에 한계는 뭐냐? 노동자를 사람보다는 기계로서 인식한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얘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야. 그래서 자꾸 기계한테 뭐 기름칠해주고 하듯이 사람에게도 돈 들여서 너 교육받는 거는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계로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 다음에 교육 훈련과 생산성 증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다. 똑같이 대졸자고 근데 들어와서 입사 2년차에 2년차에서 교육을 보냈어. 외부에서 하는 교육을 보냈어. 그랬을 때 얘는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얘는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졌다. 그럼 교육 때문에 높아진 건지 낮아진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슷하게 했어, 생산성이. 근데 교육 갔다 와서 얘는 높아졌는데 얘는 떨어졌다. 그러면 교육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은 능력 있는 사람만을 식별해낼 뿐 실제로는 그 능력 자체를 상상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3가지 얘기는 뭐예요? 선별 이론이죠. 선별가설. 선별가설은 뭐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생산 능력이나 생산성이 높아져서 기업 이윤 증대에 기여한다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해. 그죠? 예, 인적 자본 이론이죠. 인적 자본
이론을 비판한 이론으로서 인적 자본 이론을 비판한 것으로서 이게 선별가설인 거죠. 그래서 교육 인적 자본 투자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글이 좀 엉뚱하게 나와요. 인적 자본 투자에 따른 기업 이윤 증대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보다는 선발할 때, 직원 선발 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준은 뭐예요? 주로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학력 가지고 하는 거죠. 학력. 이러다 보니까 주로 고학력에 굉장히 매달리는 그러한 사회,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선별가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들어와서 걔 가르쳐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뽑을 때 생산성이 좋을 만한 놈을 뽑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선발할 때 중시해야 돼. 이 얘기가 선별가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할 때 뭘 보고 뽑는다? 가장 눈에 띄는 가치가 뭐예요? 학력이죠. 그 다음에 성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 주로 학력이니 혹은 성적이니 혹은 어학 능력이니 혹은 자격증이니 이런 것들 갖고 뽑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력이죠. 학력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학력 인플레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인적자본 이론의 한계점을 세 가지 쓰란 얘기는 여기서 얘기했던 그거를 정리하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는 똑같습니다. 선별가설의 의미와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쓰시오. 예. 선별가설의 의미는 제가 지금 썼어요.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력 위주의 채용 방식이 발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거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가설의 의미는 289페이지에 적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0페이지로 넘어가면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선별가설은 실제 학력 위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현상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취업입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에 관한 사교육도 과열되고 있는 현실을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기관이나 학교가 직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거나 정부 보조금 정책을 이용하여 직업훈련 비용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업에서 학력 높은 사람들을 뽑는다라면 그 교육을 받을 때 어차피 교육받을 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능을 습득시켜서 보내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때. 그 다음에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거나 개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정책을 이용해서 직업훈련 비용을 낮추라는 거죠. 직업훈련
비용을 낮춰서 이미 뽑은 사람일지라도 좀 더 인적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낮춤으로 해서 기업에서 인적 자본을 자꾸 좀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을 쓰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나오는 보충은 조금 요거와는 좀 다른 거죠. 노동이동의 원인, 그죠? 노동이동의 원인은 크게 임금 격차와 취업 기회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을 한다. 근데 그 어떤 임금 격차는 뭐예요? 나는 뭐 100만 원 받는데 친구는 150만 원 받는데 그럼 어떻게 돼? 내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돼? 150만 원 주는 회사로 옮겨가려고 들겠죠. 그래서 노동이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임금 격차 때문에. 예,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 취업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와?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취업 기회설. 취업 기회가 수도권이 훨씬 많으니까 옮겨온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노동이동이 발생을 한다. 근데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연동돼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임금 격차도 있고 취업 기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이동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사람을 많이 쓰고 필요 없을 때 많이 좀 내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의 유연성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적어드리더라도 이대로 적어드릴 것 같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부 환경 변화라는 건 그거예요. 호경기나 불경기 때 호경기 때는 늘리고 불경기 때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분된다라는 것은 필요할 때 늘리고 필요 없을 때 줄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등장했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뭐 늘리거나 해서 그래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것이다. 얘는 기능적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그 다음에 임금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다. 유연성 등이 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라인을 돌린다. 현대차라고 봅시다. 현대차.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 그런가요? 하여튼 자동차 회사에 그래서 여기는 경차, 여기는 소형차, 여기는 중형차, 여기는 SUV 이런 생산하는 기업이야. 근데 이게 잘 안 팔려 이제. 야, 이거 그럼 만들지 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 대신 어떤 게 잘 팔린다. 경차가 너무 잘 팔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가져가.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대 만드는 걸 10대만 만드는 사람만 나머지 이제 90명을 이쪽으로 투입시켜서 경차에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기능적 유연성이에요.
여기 만들던 사람은 여기만 만들고 여기 만들던 사람은 여기. 그럼 여기 필요 없으면 이 사람 잘라야 되잖아. 근데 자르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능적 유연성. 여러 가지 기능을 습득시켜가지고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거 안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능적 유연성이고요. 수량적 유연성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뭐 정규직 100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매달 100개씩을 만들어냈어. 근데 거래처에서 200개를 보내달래. 그러다 보니까 100명에서 20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00명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파견직이든 혹은 계약직이든 혹은 도급을 주든 해서 이렇게 좀씩 나눠서 100명을 채웠어. 그래서 2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 인원을 조금 두면서 외부의 사람을 많이 데려다 쓴 거죠. 이런 것들을 기능적,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수량인 거예요. 노동에 대한 수량. 물건에 대한 수량이 아니에요. 우선 노동자에 대한 수량인 겁니다. 예, 그렇게 노동자를 확 늘렸다, 확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유연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정급으로 간다면 사람들을 더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과급으로 간다.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낮고 성과급을 많이 가는 걸로 간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도태될 거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의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예.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노동의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예, 기능적 유연성, 그 다음에 수량적 유연성,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유연성,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고용 형태를 통해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변형 근로시간,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등에 있어서 수량적 유연성 확보할 수도 있고, 또한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 사용, 자영업자 등과 같이 이제 도급이죠. 작업의 외부화에 의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배치 전환이나 근로자의 다기능 습득과 같은 기능적 유연성에 의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개별 성과급, 집단 성과급, 직능급 등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통해서도 노동의 유연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는 거죠. 방안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나오는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쓰시오. 예. 여러분들 부가급여는 뭔가요? 1차 시험 공부하시면서 부가급여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부가급여가 뭔가에 대한 것들은 어렴풋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가급여는 보통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들을 외에 나머지 지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혹은 통근버스를 운행해 준다든가, 혹은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가급여고요. 또 그 외에도 뭐 특별 상여를 준다든가, 혹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안 쓴 거에 대해서 수당으로 준다든가, 혹은 퇴직금 적립했다가 퇴직금으로 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부가급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가급여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문제의 정답 있죠. 또 종업원을 위해서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종업원에게 노동시간의 대가 이외의 요인으로 지불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해서 노동시간의 대가,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는 임금인 거죠, 보통. 그죠? 그래서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 이외의 요인으로
요인으로 지불되는 모든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회사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들, 이게 부가급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오는 것처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유급 휴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경조휴가비, 그 다음에 산전 산후 유급 휴가,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사용주가 지불해서 교육 갔다 오는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4대 보험 중에서도 회사가 지불해 주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복을 지급해 준다든가, 혹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해 준다든가,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가급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도 있고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용자가 선호하든 근로자가 선호하든, 첫 번째는 세금이 깎인다라는 거예요. 조세 감면. 그래서 조세 감면 혜택.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냈는데 그것을 이익 잉여로 놔두면 세금을 무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깎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맞는 그것을 생각할 때 선호하는 근로자 채용 시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그걸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과 구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애플과 구글을 보면 애플 쪽이 순수 연봉으로만 보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애플 가는 사람도 있고 구글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애플은 굉장히 경직돼 있죠. 그래서 외부에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못하게 하고, 근데 구글은 굉장히 자유롭죠. 막 창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무실 분위기도 막 공원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카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급여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뽑을 때 훨씬 더 쉽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나는 애플 갈래, 나는 구글 갈래,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부가급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임금 인상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 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혹은 그대로인데 대기업에서는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박탈감을 느끼니까 정부에 대해서 욕하겠죠. 야, 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해줘야지,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하느냐, 이런 식의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대기업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기업에서. 그럼 우리 임금을 올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부가급여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일하는 중식 무료, 이하는 10만 원 이상. 근데 이걸 없이 차라리 아예 이한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올해 임금은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은 1%만 합니다. 대신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1%지만 요거까지 합치면 꽤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부가급여를 높임으로 해서 근로자들에게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을 규제하는 것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근로자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죠. 예. 이 부가급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근로자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거 만족스러우니까 누가 떠나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일하려고 들겠죠. 예,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로자가 선호하는. 예. 두 번째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세가 부담이 감소되죠. 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서 주니까 그거는 내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통근버스 내가 타고 다닌다고 세금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 대신 내가 교통비를 아끼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면서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보험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임금 오른 게 아니야. 뭐 중식 무료 주는 거고 통버스 무료로 운행해 준대.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면서도 그 혜택 다 받는 거죠. 4대 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권 등과 같은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매되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 이득을 돌아간다. 예. 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추석 선물 같은 것도 부가급여에 속할 수 있어요. 추석 선물. 그러면 추석 선물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다 줬어.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30만 원에 사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이나 이렇게 싸게 사왔을 겁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근데 나는 뭐예요? 30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연보수일 경우 세율이 낮다라는 거죠. 이연보수라는 건 나중에 받게 되는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 그건 뭐예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적립해줬던 것들 그거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금이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걸 다 받았다. 그럼 다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받는 거야. 그러면서 세금은 적게 낸다는 거죠. 그런 혜택들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부가급여를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